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제 블로그에서 제가 10년 전에 제 블로그에 제가 올렸던 그림 사진이에요. 제가 직접 찍고 제 목소리를 한번 낭낭하게 읽어볼까요? 나는 솔직히 혼자 있을 때가 좋더라. 평온하잖아. 어느 누구의 이야기를 한동안 들어줄 필요도 없고 내 일상이 매 순간 방해받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세밀한 감정들이 휘저어지지도 않을 테니까. 제가 이 백조인지 오리인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싫든 좋든 어느 순간 누군가가 꼭 등장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그 누군가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꿈도 꾸지 못한 채 말이야. 그쵸? 내 인생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내 눈에 더 크게 그 사람이 크게 들어올 때쯤 되면 온통 내 머릿속에는 점점 가득해져. 흰 깃털에 한 올 한 올 헤엄치는 작은 몸짓, 수면 위 구름 그림자의 흔들림 하나하나까지도 눈에 들어와.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너와 나의 사이의 공간은 점점 더 좁혀져 가. 보이세요? 뒤에도? 서로가 모른 척 하고 있지만 이 세밀한 거 보이세요? 이 오리들이 방향이 반대 서로 안 보고 있죠? 부리가 반대로 있잖아요. 서로 못 본 척 하고는 있어. 안 보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너와 나의 사이의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일 일상을 함께하고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지다 보면은 어느새 바짝 내 옆에 와 있습니다. 제가 참 이때 감수성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살펴가면서 그쵸? 서로 못 본 척 하면서 어느새 바짝 내 옆에 와 있는 그 한순간에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사이가 돼버려. 물론 각자 자기 생활을 하면서 서로 모른 척은 하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의 착각 속에서 또 설레임 속에서 그냥 그렇게 그 시간들이 지나가 버려요. 그쵸? 나름대로 같은 방향으로 이제 헤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이 힘의 균형에 의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질 수밖에 없게 돼. 이 중에서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뒤에 고개 숙이며 따라가고 있는 이 두 번째 오리. 두 번째 오리가 이제 그런 어떤 모든 관계에는 힘의 균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면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게 되고 누구에게 더 내 마음을 더 보이게 되고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거절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이끌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그 관계에서 갑이고 오리인지가 정해지는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제가 아마 그 당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어떤 인연도 노력하지 않으면 영원할 수 없다고 말했었나? 나는 노력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만이 영원하다라고 믿어. 이게 제 블로그에 제가 쓴 글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들이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또 힘의 균형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휘둘려졌었고 여러 가지 내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또 돼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나는 그냥 혼자서 또 평온하게 있는 게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이 또 들어와요.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 별 인연 없구나. 그러듯이 스스로 전체 정신과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위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인연이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지? 만약에 그 관계가 영원하다면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걸 수도 있겠다. 모든 관계가 저한테 시력 때문에 오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이 늘 얘기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든 관계는 다 끝이다. 끝이 있다. 그것이 내 잘못인지 상대방의 잘못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관계가 얼마나 가느냐, 길게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얼굴 좀 쳐다보세요. 상태가 어때요? 어제 새벽 3, 4시까지 MT 갔다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상태 안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 상태가 상태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난 상태 너무 안 좋아. 그게 사실은 더 사람 상태를 더 안 좋게 해요. 제가 저도 청년부를 34살까지 했었어요. 근데 저희 담당 목사님한테 우리는 이제 30대 이상 40대까지 간 그런 청년들이 대학생들하고 같이 토요일날 청년부 셀 모임을 하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거기 주동이 돼서 따로 떨어져 나왔었어요. 그때 아마 커트라인이 33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좀 더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꿈을 꿨었어요. 그 전에 꿈을 꿔서 저희 토요일에 이제 모였었는데 꿈을 꿨었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의자를 책상을 붙여서 셀 모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책상이 모자라서 책상을 갖다 계속 붙이는 꿈을 꿨어요. 책상을 계속 갖다 붙이는. 저는 그 꿈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 첫날 첫 그 모임을 했을 때 제가 저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올 사람이 많다는 뜻이구나. 올 사람이 많으니까 책상 갖다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막 싸움이 많았었는데 어떤 거냐면 올라가기 싫다는 사람. 나는 여기 20대들과 같이 있겠다는데 나보고 왜 올라가라고 하냐. 그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의견을 존중을 해줬어요. 그 당시만 해도 벌써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 뭐 싫다면 어쩔 수 없지를 존중을 해줬어요. 근데 저희끼리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할 일이 별로 없어. 근데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뭐 좋은 것도 보러 다니고 어디 봉사도 하러 다니고 영등포 쪽방 교회도 가고 그 뒤에서 봉사 설거지도 집에서는 설거지 한 번 안 하면서 거기 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쵸? 영화도 같이 보러 다니고 뭐 누구 아프면 거기 같이 문병도 가고 좋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나이가 20대인데 그 반으로 오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때 귀여워했어요. 올라와서 귀여워는 해주는데 너는 왜 그러니. 자기는 입안에 미리 들어와서 익숙해지고 싶대. 그 친구가 아직까지 저 연락을 하면서 저희 그 공동체에 젊음을 막 불러일으켜서 그 워십팀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몸치임에도 불구하고 워십팀에서 뭐 허리를 돌리고 뭐 하여튼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워십팀도 같이 했었고 굉장히 젊음을 불러일으키는 또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청년들,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병원을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다른 분들이 항상 원장님 신학교도 나오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에서 뭐 하세요? 뭐 맡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 그냥 주일 예배도 겨우 갔는데요. 전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사역을 하면 제 시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그래서 제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병원을 하지만 심리치료센터를 같이 해요. 제가 뭐 병원 시작하면서 나는 그냥 병원 하니까 심리치료센터도 그냥 뽀대나게 하나 해야지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정신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손 안 들으셔도 돼요. 정신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면 오래 상담할 수가 없어요. 약만 좀 주고 그냥 끝. 근데 사실 저한테까지 오시기 위해서 그 고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가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쵸? 정신과 의사도 정신과를 다닙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슈퍼비전이라 해서 정신과 의사가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마치 그 시계에 어떤 태엽을 감고 추를 맞추듯이 저희도 교육을 하는 정신과 의사를 상담하는 자격이 되는 정신과 의사가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찾아가요. 저는 이제 사당동 쪽에 이제 가는데 그 입구를 들어서면서 혹시 누가 나 볼까봐.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딱 그때 느꼈어요. 내가 환자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제가 정신과 의사 시작한 지 지금 20년 됐거든요. 근데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인지 친구인지 지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친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랐구나. 그 사람들 마음을. 제가 30대 중반까지 싱글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치만 다 모를 거예요. 요즘 또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쵸? 이제는 30대 중반을 누가 싱글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미혼이지. 그쵸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인구 통계라는 게 있죠 여러분. 저는 객관적인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대 나중에 나옵니다. 30대 여성의 절반이 미혼 상태. 절반이. 그렇기 때문에 저의 10몇 년 전과는 지금 또 다른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마 100%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가만히 들으시고요. 또 저는 이제 폭식증 환자분들을 많이 봐요. 젊은 여성들을 보다 보니까 폭식이라는 게 외롭고 쓸쓸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TV 같은 데 보면 막 밥통 둥켜안고 막 먹거나 빵가게 가서 막 빵 사갖고 먹고 이런 것도 가끔 나오잖아요. 또 아이유도 자기 폭식증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요즘 뭐 폭식증 숨길 필요도 없을 그런 병이 되어버렸는데 폭식증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먹다가 토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되게 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한 번 이제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먹는 약겨운 약 있죠? 혹시 먹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40대 이후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고 근데 한번 너무 이게 비유가 상해서 토한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대장 내시경 못했어요. 그걸 못 먹었기 때문에 청소가 안 돼서.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구토하는 환자분들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그 마음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어저께 그런 거 먹다가 토했는데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환자분 뭐라는 줄 아세요? 제 손을 딱 잡더니 원장님 여러 번 토하면 안 힘들어요. 네, 원래 환자가 의사고 의사가 환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자존감에 이제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냈을 때 작년인데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은 아세요? 그 책이 저보다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제가 자존감에 대한 책을 쓰려고 했던 거 아닌데
책이 나오다 보니까 자존감이 대세가 되더라고요. 응?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병원의 센터를 제가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그 심리치료 센터의 이름이 굿 이미지예요. 굿 이미지는 갓 이미지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통독한다고 맨날 뒤졌던 게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 이후로는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좀 깝깝하거나 말씀을 보고 싶을 때 펼쳤던 게 창세기예요. 하나님, 저는 왜 통독하는데 항상 창세기에서만 머물러야 하나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맨날 창세기만 거의 5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창세기만. 그 다음부터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야말로 제 위로를 한 거죠. 성경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왜? 이 성경책의 주인이 글쓴이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제 책도 혹시 보시게 되면 보세요. 서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다예요. 이런 책들이. 그쵸? 제일 큰 소리로 웃으시는 서문과 콘텐츠가 다예요. 그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갓 이미지라는 게 저는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신학교를 공부하기 전까지. 그 뜻이 바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발휘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든 그 목적과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긴 대로 살아 그러면 그래 나한테 대충 살아 생긴 대로 살라는 거지. 이 얘기가 아니라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딘 줄 아세요? 제일 먼 거리. 누구? 누가 얘기한 거 같아? 아까 찬양하신 분인가? 맞습니다. 마음과 머리의 거리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나 있는 그대로에 받아들이는 거야. 머리로는 알아요. 그죠? 근데 마음으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알바 천국에서 이렇게 자존감이 가장 낮아질 때에 대한 통계를 냈어요. 통계 1위가 뭔지 아세요? 마음에 와 닿으세요?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봅니다. 굳이 SNS를 안 하시는 분들은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결혼식을 간대요. 저도 질투가 납니다. 다른 친구들의 SNS를 볼 때 날 때가 있어요. 또 2위는 이제 뭐 취업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참 중요했던 것이 내 스스로가 내가 자존감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40%가 넘었고요. 나는 자존감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30%가 넘었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7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나는 별로다. 그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거는 또 외모에 관련된 거예요. 저는 이제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외모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너무너무 만족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김태희라고 결점이 없겠어요. 근데 외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파고 들어가 보면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렛미인이랑 화이트 스완 이런 방송 혹시 보셨어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죠. 제가 거기 나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머리가 길었어가지고 아마 못 알아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모에 대한 지적 좀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외모에 대한 거를 매너 없이 지적을 많이 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 오늘 어저께 뭐 먹었니? 왜 얼굴 부었어? 그 다음에 자매아가 딱 들어왔는데 형제들이 다 화장이 왜 그래? 살 좀 쪘나? 뭐 이런 거. 그 외모에 대한 지적이야말로 사실은 그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환자분 저한테 와서 자기 콧구멍 사이즈가 양쪽이 틀리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여기 잘 얘기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매들은 외모에 대한 지적에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쵸? 남자분은 어떤 상처를 받을까요? 키나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아무도 말을 안 시킨다든지. 자,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나눌까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목사님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을 저 외부 강사가 하실까. 또 저 역시도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가. 저희 어저께 토요일에 그래서 저희 제가 플러싱할 대학원 나왔는데 그 동창 두 분 또 CGN TV PD 만났어요. 밥을 먹는데 3명의 여자가 전부 다 40대 싱글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일 이런 강의는 가는데 목사님하고 PD 어떻게 생각하냐. 무슨 강의가 필요하겠냐. 내가 물론 준비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강사가 원하는 얘기를 하는 건 소용없어. 그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내 입에서 얘기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라 그러냐면은 결혼과 출산을 스스로 선택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 그래 내가 공방을 막 얘기하면서 비자발적인 싱글이 있고 자발적인 싱글이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탁 막으면서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자발적인 싱글이 어디냐고. 결국 가서는 자발적인 싱글이 결국 다 비자발적인 싱글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나 또 자기 마음을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있어. 그쵸? 내 편이 필요해. 내 편이. 뭐 그냥 교회 아는 오빠 이런 거 말고 정말 내 편. 근데 여러분 남편이 내 편 되나요? 여기 가장 크게 남의 편. 그러면 결혼을 늦게 한다는 게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나? 독신은 그럼 잘못된 선택인가? 내가 선택을 하건 선택을 하지 않건. 성경에서 찾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바울과 예수님 가족에 대한 얘기 나오나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나오죠.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과 예수님이 왜 가족 얘기와 배우자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또 결혼을 안 하면 저출산 때문에 그쵸? 인구가 줄어들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인구가 너무 없어지지 않나요? 요즘 결혼해도 애 안 낳아요. 그리고 왜 인구가 많아져야 되죠? 지금도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결혼을 억지로 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인구 줄는 거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돼?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맞춰서 살면 되는 거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맞춰서 살면 되는데 전쟁 나면 더 줄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시대적인 고민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다못해 이런 책이 다 나왔어요.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가이드북. 자, 여러분 보세요. 혼인 연령 15세에서 39세의 비혼 여성의 비율이 여기 19.7%에서 2010년에 몇 %까지 올랐어요? 48.4. 지금 2017년이죠? 아마 지금 50% 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혼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외로울 것이다. 비참할 것이다. 철이 없다. 자기 중심적이다. 결혼 안 하니 시간 낭비다.
방탕하다. 여러분, 지금 비혼 여성의 비율이 이렇게 50% 이상이 됐는데 명절날 말 조심해야 돼요. 이제 추석 다가오죠, 여러분.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말 조심하시라고. 그쵸? 30대에 나 커리어 우먼이야. 근데 결혼 왜 안 하냐? 말 조심하세요. 요즘 지금 비혼 여성이 50%가 넘었어요. 왜 벌써 결혼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제는 주류와 비주류가 바뀌었어요. 명절날 가면은 결혼한 사람 왜 벌써 결혼했어? 그렇게 부엌일 하고 싶어? 자, 정상가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생각하는 정상가족, 또 우리 성경에서 그려진 어떤 정상적인 가족,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엄마, 아빠, 애들 둘, 딸, 아들, 딸 하나, 아들 하나, 4명이 손잡고 가는 그림, 맞죠? 그런 가족은 몇 프로나 될까요? 여성가족부, 우리나라만 여가부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10%만이 가족이 남녀, 애들 둘, 이렇게 애들 같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것뿐이 안 돼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저도 그랬어요. 말도 안 돼.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다 모이세요. 여기 10명 여자가 있으면 10명 중에 1명은 불임이에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건 안 들건 10명 중에 1명, 요즘 2명까지도 갑니다. 불임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 50%가 또 미혼 상태잖아요. 5명 일단 제끼면 4명 남죠. 거기서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 출장을 가거나 뭐 지방에 있거나 그래서 또 같이 못 살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돌싱도 있어요. 결혼했다가 또 이제 우리는 그만 살겠다, 뭐 별거하겠다, 지역적인 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따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엄마, 아빠, 애들 둘 막 손 흔들면서 막 그 가는 그게 나는 저것도 한번 못 해보고 그게 10분의 9가 다 못 해보고 있다. 근데 교회에 와보면 다 너무 행복해 보이죠? 응? 가정이 있는 사람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구에. 여러분, 교구 모임 가보세요. 가정 없는 사람이 거기 끼어서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만 둘러 앉아서 여러분 가족들끼리 썬데이 크리스찬 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을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이 비정상 가족이 아니라는 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린도,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7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매었느냐 노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마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 나는 너를 아끼노라.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해서 내가 거기서 또 그 믿음의 세대를 계승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아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상처를 받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들어도 넌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니? 그럼 눈이 낮은 사람만 다 결혼했나요? 또 너 좋은 분 보내주기 전에 너를 먼저 다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계신 거야. 아니 연단 이만큼 받았으면 되는데 또 무슨 연단이 더 필요해. 마치 결혼이나 또는 사랑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는 그런 거로 인해서 결혼에 대한 어떤 과도한 기대나 환상. 우리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분이 생각나는데 결혼하면 원장님 남편이 800에 이렇게 해주고 그런 자매들 얘기를 듣다 보면 반드시 사랑이나 결핍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남편이 그걸 채워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들? 응? 꿈 깨야 돼요. 전 정말 그렇게 말합니다. 손을 잡으면서 근데 그건 꿈 깨야 돼. 너의 그런 애정의 결핍, 너의 그런 정말 외로움, 그걸 다 해결해 주실 그런 남자분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0, 40대 남자들이 그거 자기도 해결 못해요. 자기 스스로도. 어떤 여자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 부분을 정신과 의사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동료 정신과 남자 의사들하고 같이 만나잖아요. 아마 목회자분들도 같지 않을까 싶어요. 다 정신과 의사들 이제 만나서 같이 미팅을 하면 집에 가서 절대 얘기 안 들어준대요. 왜? 내가 돈도 안 받는데 왜? 그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정말 막 30명 40명 얘기 듣고 와갖고 부인 얘기? 그걸 왜 들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조차도 집에 가서 아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쯤 얘기를 해놓으면 저 원장님은 우리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오신 건가? 저는 그냥 다만 교회에서의 어떤 싱글에 대한 선입견 그게 좀 없어져. 세상보다도 너무 더 보수적이다. 지금 세상 그렇지 않은데 이제는 여기서 모이는 게 아니라 본당에서 다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비주류냐는 거죠. 그쵸? 가정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못 맡고 사역을 못한다? 아니 그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독신 아니었나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혼했을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위치에 있으려면은 결혼을 반드시 한 사람만 그걸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건 이제 약간 얘기고. 자, 그러면 저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한 기적이 뭐였죠? 그쵸, 여기 가나안의 이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나안의 혼인잔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하셨을까? 저는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왜? 제가 갑자기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은 기적이 필요하다. 우리 갑자기 포도주로 바뀐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죠? 갑자기 저 사람이 내가 평생 살아야 될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이. 이 기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말도 안 되는 물을 떠와야 되고, 그죠? 아니, 포도주로 밖에 포도주를 사와야 되는데 왜 물을 떠와야 돼? 그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행했을 때 어떤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첫 번째 그 사역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쵸? 공생의 첫 번째 사역.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이 바로 혼인 잔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결혼은 뭐가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하다. 근데 결혼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가게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청년부 목사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청년부에서 데이트를 하면은 주의할 5가지를 가르쳐. 그러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여기서 조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가가지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고백하는 순간 깨집니다. 우정부터 쌓아라. 우정부터 쌓아라. 왜? 로맨스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개수 청바지 입고 막 끌어안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맨스는 일부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확대돼 있어. 그쵸? 너무 빨리 달아오르지 않도록 우정부터 쌓으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둘만 서로 집중하지 마라. 오늘 뭐 셀모임 끝나고 따로 만나는데 얼른 나와. 그 과정도 필요하죠. 그 과정도 필요한데 둘만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게 안 보여요. 맞아 하시는 분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둘만이 아닌 공동체에서 서로를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필요하죠? 1년. 누가 1년 얘기했어.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둘이 갈등이 생겼어. 그러면 이용재는 아닌가 봐. 그게 아닙니다.
싸움을 일부러 걸 필요는 없지만 싸움을 해봐야 돼요. 싸움을 해봐야 된다. 왜냐면 싸워보면 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앞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서로 대화를 나눌지를 알게 되죠. 또 네 번째, 제가 이거를 쓰면서 쓸까 말까 고민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써있죠? 제가 뭐 이거 쓸 그런 형편은 못 되지만 선전 성관계를 가능하면 거부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어떤 성장의 경험을 많이 한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나는 순수하게 난 지켜야 해 이러고 뭐 아직까지도 안 했어? 이럴 정도의 그런 정말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여러분 성욕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순결은 뭘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응? 난 성욕이 너무 많아서 순결을 절대 못 지켜. 나는 수녀와 같은 그런 성욕을 갖고 있으니까 지킬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순결은 성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은 신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신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내 인생에서 내 몸과 영혼과 마음이 다 긴밀한 영향을 받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에서 카운슬링 공부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청년 이제 제가 10대들을 가서 교육을 시켰는데 성교육을 시켰는데 그 미국은 이런 교육을 합니다. 사다리를 그려서 손, 키스, 허그, 뭐 애무, 그 다음에 뭐 어떤 삽입, 어쩌고저쩌고 막 단계가 쫙 있어요. 사다리에.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사다리에 표시가 색칠을 해요. 그런 정도로 자기 몸에 대한 주장, 어떤 걸 바운더리인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대부분? 제정신이 아닐 때.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이어진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환자분들 많이 상담하지만 아니 원장님, 저 어떤 분이세요? 원장님 지금 옛날에는 10대에 결혼했지만 지금 30대, 40대에 결혼하는데 그러면 우리 보고 호르몬 한참 활발할 때는 공부만 하고 있다가 호르몬이 바닥 쳐가지고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실제로 해요 저한테. 그죠? 그것도 고민거리죠. 이게 안 맞는 거죠.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마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어요. 아까 그 뭐라 했죠? 결혼을 아내가 있어도 좋고 뭐 없어도 좋고 그죠? 혼자 성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킬 수 있으면 지켜라. 지킬 수 있다면 지켜라. 너에게 이롭다. 너에게 이롭다. 다만 지키기 힘들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너의 몫이다. 결과에 대한 책임. 이게 가장 깔끔한 결론이 아닐까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고요. 문화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친구들과 어떤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응? 친구들이 다 뭐 어때? 뭐 요즘에는 여기요 뭐 이런데 앱 깔아가지고 바로 모텔 예약하는데 뭔 소리야.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만 병신되는 거고. 그죠? 근데 정말 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관계를 서둘러서 갖다 보니까 그 관계가 미쳐지는 영향이 부정적인 게 많더라. 나는 좀 끝까지 거부해야 되겠어. 이런 무리가 같이 어울리는 거랑 그 무리가 중요해요.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가 중요해요.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왜 성은 결혼관계에 국한되어야 되는 거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럼 나보고는 성을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 어떠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이 위에 있는 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래요. 뭐라고 써있어요? 삼키고 결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의 우린 결혼할 사이예요. 또는 난 쟤 좋아하고 사랑해. 그래도 성관계라는 거는 결혼으로 계약되어 있지 않은 나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또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만 책임져야 남자도 책임져야 돼. 남자도 삼키고 소화할 듯 없이 음식에 맛만 보는 힘. 그러니까 책임이 없고 맛만 보는 힘.
이 표현이 전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마음에 와닿으세요? 삼키고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가. 근데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가 하나 보고 씹배 아세요? 씹배? 씹다가 그냥 뱉어버리는. 껌도 단물만 쭉 빼도 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결혼관계 속에서의 속이 아닌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껌 씹다 뱉는 맛만 쪽 보는 그런 상태다.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인데 영양분 공급이 아니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 밑에 보이세요? 네. 자, 아주 오래된 사람들인데도 다 이런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떠든지 하지만 정수리에 둥지를 쓰는 것은 옳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고 무릎을 쳤어요. 야, 진짜 필요한 말이다. 우리가 어쩌다 한번 야한 동영상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쩌다 한번 실수로 내가 원하는 듯이 아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늘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도 하고. 응? 근데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나한테 닥치는. 그치만 정수리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각자가 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남자라서 30대 싱글인데 이런 말 하셔. 난 남자라서 원장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아니 남자가 그럼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떤 그런 성적인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자는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드시 어떤 성기의 결합뿐만이 아니라 여자는 나를 여자로 대해줬구나. 모든 여자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를 여자로 대해줬으면, 나를 여자로 사랑해줬으면, 그쵸?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자존감하고 직결돼 있어요. 나를 얼마나 여성스럽게 봐줘.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접근이 왔을 때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여성으로 봐준 사람이 있고 정말 여자로 대우받고 싶은데 내가 이거 꼭 거절해야 되나?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게 익스큐즈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개인의 어떤 도덕심이나 신앙의 잣대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남성 우월적인 문화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는 외도해도 되고 성욕이 많으니까 좀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요즘은 제가 잠깐 시간이 되나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성폭행을 당해서 온 피해자 여성이 참 상담을 많이 왔어요. 나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미래의 남자한테 이거 얘기하지 마. 그런 상담 위주로.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너무 또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얘기했다고. 근데 요즘은 반대예요. 어떤 남자가 엄마랑 같이 와요. 남자가. 우리 애가 성폭행으로 고소당해요. 성추행. 꼭 폭행까지 아니라도 그 어떻게 그 차이를 그렇게 확실하게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성추행으로 뭐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어깨를 허그했다든지 뭐 그런 어떤 성추행적인 행동을 했다고 고소당하고 혹시 또 이렇게 뭐 예쁜 여자가 이제 사진 찍었어. 몰카. 이걸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고소당한 남자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종치는 거예요. 왜? 평생 무슨 범죄로? 성범죄자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요즘은 아들 교육을 내가 꼭 시키라고 그래요. 뭐라고 시키냐면 내가 너한테 키스해도 되니? 허락을 맡아야 돼. 무작정 키스가 성추행이 되잖아. 내가 너 손 잡아도 되니? 요즘은 남성이도 사귀기 정말 어려워진 세상이 됐어요. 응? 꼭 허락을 맡아야 돼. 만져도 되니? 허락.
자, 뭐 여러분은 제가 조금 연장돼서 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눈이 총총해지신 것 같아서 이 얘기도 하나 할까 합니다. 결혼을 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외도에 대한 혁명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다 결혼을 하실 분들이고 또 어떤 릴레이션에 있었을 때 필요하신 얘기일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7장에 뭐라고 적혀 있죠? 여기 줄친 것만 제가 볼게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혁명적인 말이에요. 남성 우월적인 문화에서 남자 몸이 자기 몸이 아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또 바이스 버사 반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여자의 몸도 결혼한 상태에서는. 그런데 남자 분들이 결혼해서 다른 외도의 경험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와요. 부인이 남편의 외도 상황을 알아냈어요. 근데 카카오톡 있죠? 카톡으로 서로 문자하고 이런 거 내용 본 거예요. 어떻게 들켰는지. 그럼 제가 그랬어요. 비밀번호 안 거셨어요? 응? 남자분한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남자분이 잠자고 있는데 여자분이 그 지문을 갖다가 찍은 거예요. 지문을 자고 있는데 지문을 다 찍었어. 그래서 발각이 여러분 발각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발각되고 미치겠죠. 가끔 나는 내 거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이혼하겠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외도, 폭력, 중독도 반드시 이혼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반발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 원장님, 그럼 참고 살란 얘기인가요? 남편이 외도했는데 참고 살란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외도하기만 해봐라. 이거 근거를 잡아가지고 내가 이혼 건수를 만들겠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은데 꼭 결혼 상태가 아니더라도 뭔가 딴 여자하고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 건을 잡아야지. 폭력도 마찬가지. 중독도 마찬가지. 물론 이게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렇지만 해결점을 크리스찬이라면 같이 찾아가야 된다. 저는 왜 얘기하냐면은 외도가 어떤 현상의 증상이지 결과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잠자리를 10년 동안 거부한 부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로 피곤하다, 아프다, 뭐 그러면서 10년 동안 잠자리를 거부해. 여러분 결혼한 부부 중에 섹스레스 커플 정말 많아요. 제가 상담해 보면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서로 부부관계 없는 부부, 뭐 1년에 한 번. 그 왜 옛날에 옥소리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자기네 결혼해서 뭐 10년 동안 부부관계 횟수가 뭐 5번인가 몇 번 손 꼽는다. 뭐.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좀 말도 안 돼 이러는데 말 됩니다. 제가 상담한 결과는 말 돼요. 결혼을 해도 그게 완전히 해결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디서 강의를 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그래요. 부인이 와서. 그러면 싫은데 어떻게 하냐. 부인이. 난 너 싫대.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냥 가끔 허락할 정도. 그런 마음가짐, 어떤 뭐 내가 그래 한번 봐줄게 뭐 이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남편이 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거. 이 어떤 부부 관계의 그림으로 나온 어떤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끝이.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으면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겠죠. 크리스찬 이혼율이요, 여러분. 넌 크리스찬의 이혼율과 다르지 않다는 통계 혹시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고민할 때 반드시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이혼이라는 게 내 사전에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요즘 사람들 중에 이혼할 수도 있죠. 안 맞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이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족을 만드는 거다. 가족을.
부모님 같이 살기 싫죠. 부모님 내가 선택 안 했어요. 그쵸? 이 가족은 내가 만드는 가족이에요. 부모님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거기 우리 부모가 된 것 뿐이야. 결혼이라는 내 가족을 만든, 부모를 떠나서 내가 만드는 이제 가족이 필요한 건데, 전 또 한 단계 나가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족은 꼭 혈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가족은요, 남보다도 못한 가족도 많아요. 혈연 가족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부색적인 발상. 예를 들어서 기독교 공동체, 또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솔직히 전 직장에서 지금 저희 직원이 거의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직원들과 보내는 시간이 제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아요. 걔네들하고 새끼 밥 다 먹어요. 그쵸? 주말만 빼고는 계속 붙어 있어요. 가족이에요. 제가 늘 얘기해요. 야, 우리가 식구다. 식구 아니가. 이런. 또 유럽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죠. 요즘은 결혼이 없어지고. 시빌 유니언. 들어보셨어요? 시민연합.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 둘이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동거도 있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뭐죠? 오락실 아닙니다. 혼자 먹는 고깃집. 독서실처럼 생겼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싱글로 사는 법 단계를 모르시나 보네. 1단계 혼자 가서 뭐 커피 마시고, 2단계 혼자 가서 짜장면 먹고, 3단계 혼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4단계 혼자 가서 술 먹고. 뭐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이제 주로 혼자 가서 영화 보는 걸 전 많이 합니다. 혼영. 왜냐면 영화라는 게 취향도 틀리고 또 시간대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즘은 가면요 다 혼자 보는 사람 많아요. 또 영화관이 집보다 더 편해요. 너무 의자도 좋아지고 10,000원이면 너무 행복을 찾을 수 있죠. 저의 퇴근길 미니 여행을 주로 전 영화관으로 많이 가고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이제는 일본처럼 우리 모두 받아들여야 돼요. 혼자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 일본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돋보기 손톱깎이. 손톱을 대신 깎아주세요. 눈이 안 보이니까 돋보기가 달려있어요. 손톱깎이에. 그 다음에 노인 요양병원. 또 구독사 처리반. 아세요? 일본은 혼자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처리하는 그 영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가족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혼자 살다가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막 나오더라고요. 찾아보세요. 나오는데 보면 먼저 발견되면은 구더기가 있고, 좀 늦게 발견되면 파리가 있고, 뭐 이제 이런. 제가 이런 얘기까지 다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쵸,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저 너무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빨리 벗고,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을 보고 싶어요. 우리 다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뭐를 준비해야 되나? 1인 가구가 이렇게 100살까지 살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2010년에 벌써 25%입니다. 1인 가구가. 여기에는 물론 독거노인도 있을 테고, 응?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부모님 계시죠? 저희 어머님도 혼자 살고 계세요. 이게 더 이상 불쌍한 노인네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얘기고 우리 미래의 얘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보장되나요? 합장하지 않는 한 다 따로 죽어요. 결혼했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고독사예요, 여러분. 그죠? 보통 5살 연상의 남자가 수명이 한 10년은 5년에서 10년 정도니까 15년은 여자가 혼자 살아야 돼. 평균적으로. 여러분 그런 통계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난 결혼 못했으니까 난 앞으로 혼자 어떡하지? 결혼한 사람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어도 결국은 혼자다.
지금 40대가 노인이 될 경우에는 2명 중에 1명은 혼자 산다고 합니다. 100세 인생의 자기관리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건강관리, 환경관리, 인맥관리, 시간관리, 재정관리. 또 여기에 포함된다면 저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만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내 눈에 들어오는 그 남자, 그 여자, 정말 그 오리의 깃털 하나까지도 다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다들 사랑한 지 너무 오래되셨어요? 네. 그게 언제 있었지? 막 그 깃털의 흔들림까지 다 막 느껴지는, 응?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관계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로맨스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관리해야 될 부분,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 큰 그림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영역 중에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도 또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부부관계를 포도밭 가꾸듯이 해서 정말 풍성하게 된 사람들은 노년이 행복해. 근데 여러분 잠언에 많이 나오잖아요. 응? 그 사이가 나쁜 부부는 응? 초가집에 사는 게 차이 낫다. 저 막 밑줄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처럼 그 노후의 내 삶과 100세 인생에 있어서 파트너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동반자와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절반도 안 지나갔어요. 100세 인생이니까. 그러면 동반자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죠?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 대학교 입시 가려고 몇 년 공부하죠? 학교 회사 취업하려고 준비 얼만큼 하죠? 토익 시험 보고 토플 시험 보고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 100세 인생에서 같이 함께할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나? 제가 여러분 혼내려고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해요. 저희 환자분들 토요일날 저한테 찾아옵니다.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세요? 물어봐요. 어디 가세요? 집에 가요. 이래요. 제가 아니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날씨 좋은데 왜 데이트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맨날 듣는 말일 텐데 아니 그러면 사람 만날 시간이 너무 없겠다. 응? 맨날 회사에서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와가지고 토요일은 집에만 있으니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 그랬더니 뭐 소개팅도 가끔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소개팅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응? 제가 그랬어요. 소개팅? 좋으면 지가 같이 왜 너를 소개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 소개해줄 리가 없어.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찾아본 거니? 우리 진짜 심각하게 같이 얘기해보자. 그러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정말 제가 그렇게 딱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진주알 찾는 시비다. 이렇게 길 가다가 채여가지고 내가 뭔가를 유행을 바라는 거다, 이거는. 옛날에는 버스 정류장에서라도 이렇게 돌면서 마주쳐서 어머 책가방 뭐 이런 관계. 지금은 각자 다 집에만 있고 회사에만 있고 도저히 만날 데가 없다. 만날 데가 없다. 만날 장소가 없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건 100세 인생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분이 지금 몇 살처럼 보이세요? 그 베르나르 올리비에인데 70대 중반 정도의 나이입니다. 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휴식을 취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왜 안 떠나는가? 왜 도전하지 않나? 뭐냐면 이분 이제 아내를 잃고 나이가 들어서 어떤 여자분과 시민연합을 했어요. 그 여자가 베네딕트예요. 근데 이랬어. 길을 걷다가 이제 실크로드인가를 같이 걸으면서 여행기를 쓴 거예요. 근데 당신이 이제 앞으로 지금 75세인데 죽기 전에 뭘 하고 싶어? 그랬더니 실크로드에서 몇 킬로인가 뭐 한 몇만 킬로 못 걸었대요. 그 부분을. 그거를 걸었으면 좋겠어. 그랬던 거예요. 이 남자가. 근데 그 여자분이 시민연합한 여자분이
그럼 해. 그런 걸 걸었더니 아니 75세에서 그걸 어떻게 걷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를 끌고 들어서 같이 걸었어요. 그래서 70대에 이분들이 이거를 마무리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영원한 휴식을 취할 날이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뭐 간발의 차이입니다, 다들. 그러면 내가 뭔가 도전해 봐야 될 때 피곤하다, 나이 들었다, 이제 와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인생의 소명은 뭔가? 소명은 뭔가? 소명이 결혼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응? 근데 그 결혼도 결국은 따로 죽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또 있다고 그랬죠? 나의 삶의 목적과 그 소명이 뭔가?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직업인 정신과와 기독교적인 신앙을 접목하는 일. 저는 제 소명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존감 파티라는 걸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소모임을 많이 가져야 돼서 남녀를 같이 초청해요.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었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의 친구이거나 그런 분들 모여서 그냥 뭐 얘기하는 모임이에요. 자존감 파티 모임을 한다. 근데 공동체 가면은 꼭 힘들다고 징징대는 분이 있어요.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이것 때문에 상처야. 이것 때문에 상처야. 그건 심리치료사를 만나시고요. 소모임엔 야 우리 뭘 해볼까? 우리 뭘 하면 더 재밌을까? 응? 우리 무슨 영화가 있다는데 우리 같이 다 같이 볼까? 왜? 결혼한 사람들 못 가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 나이대에는 자기 마음껏 주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저 어저께 제 친구 만났었는데 저희 동기 모임에 남자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 토요일 날 이 저녁이 나오느라고 일주일 동안 설거지했대.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결핍보다는 자유에 집중하세요. 자유에. 언제까지 나는 결혼도 못했고 나는 남자도 없고 나는 데이트도 못하고 언제까지 그걸로 징징징징 하실 거예요. 자, 자존감 파티에는 저는 이렇게 마카롱을 드립니다. 마카롱 먹으러 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마카롱을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자존감을 딱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자존감은 뭐다? 마카롱이다. 마카롱을 모르시는 남자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자매들이 엄청 좋아하는 과자예요. 이게 하나에 거의 2, 3,000원씩 합니다. 과자 동그란 거 하나가. 색깔 보세요, 색깔. 색깔이 단 하나도 같은 색깔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색깔이 오묘한지 몰라요. 다 파스텔 톤으로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저는 이걸 보고 자존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존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다. 자존감은 우리 삶과 말과 행동과 태도와 성격과 표정, 얼굴, 미모에까지 다 나타나요. 몸무게까지 나타납니다. 깊이 감동하시는 분이 계시죠. 자, 여러분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이라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혼돈하지 마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소개팅 나가서 실망하지 마라. 저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내가 잘못해서 소개팅이 성사 안 된 거 아니에요. 몇 번 해보고 소개팅 성사 안 된다고 나한테 소개팅도 안 할래. 아니에요. 상대방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회사 가서 면접 봤는데 떨어졌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응? 회사 잘못이에요. 왜? 왜?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봐서? 회사에서 필요한 그 위치나 그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직업 면접들을 보지만 안 맞는 거야, 뭐가. 나이대를 내가 필요로 하는 나이대가 안 맞든 뭐
그 전공이 안 맞을 때 뭐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취업 포기하나요? 그냥 보죠 계속. 저는 계속 격려합니다. 계속 취업도 계속 면접도 공부다. 소개팅도 공부다. 결혼 정보 회사도 공부다. 전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결혼 정보 회사 너무 자본주의적이고 조건만 따지고 그런데 왜 가요? 정말 필요하면 가야 돼요. 결혼 정보 회사라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뭐 조건 맞춰가지고 그게 아니라 저는 제 교회에서 이런 말 해서 좀 그런데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학원이다. 학원이다. 결혼 학교다. 여러분 결혼 학교 시작하셨죠? 했어요? 여기 결혼 학교 프로그램 있다고 들었는데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학원 가서 영어학원 가서 우리가 강의만 듣고 끝나나요? 외국 가서 영어도 하고 스피킹도 하고 다 하죠. 또 실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려고요.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이제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그들은 나를 아직도 10살로 봐. 그쵸? 엄마도 정상이에요. 왜? 10살부터 봐왔으니까. 그쵸 여러분? 엄마도 정상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계속 싸우면 누가 괴로운 줄 아세요? 응? 내가 괴로워요. 내가 지금까지 시집도 못 가고 엄마한테 또 이렇게 말했구나. 아, 난 정말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돼. 오늘도 엄마랑 또 싸웠어. 자,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요 말 한마디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만 같이 잘 사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도레미파솔 해보세요. 도레미파솔 솔 네. 네. 자, 앞으로 엄마가 부르면 왜? 이게 아니라 도레미파솔 네. 자, 엄마에게 상냥하게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